경제의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전쟁, 탐욕, 혁신, 그리고 위기.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오늘의 세계를 만들어냈죠. 만약 우리가 지난 50년간의 S&P 500 지수를 한눈에 본다면 그건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그려낸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일 겁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는 곡선. 그 속에는 인류가 부딪힌 모든 경제적 충격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죠. 오늘은 그 드라마의 절정,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던 바로 그날로 향합니다. 그 한순간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위험과 탐욕의 균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레이건 시대 직전 미국은 여전히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 속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고 Take Me Home, Country Road 같은 노래를 들으며 평화를 꿈꾸던 시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미국 경제는 전혀 다른 방향의 폭발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훗날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이어지는 탐욕의 연쇄의 첫 단추였죠. 1970년대의 미국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 두 차례의 오일 쇼크,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미국 경제를 짓눌렀죠.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케인스주의 경제학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0년대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미국은 두 강력한 경쟁국 소련과 일본을 동시에 무너뜨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거든요. 소련은 경제 붕괴로 사라졌고 일본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독주 체제, 즉 지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겁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지호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합니다. 당시 미국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죠. 레이건 행정부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되찾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본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고 일본 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했어요. 그 여파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며 자산 버블이 형성됐고 결국 1990년대 초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져듭니다. 소련 역시 이 시기의 경제적 충격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 터지며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죠. 결국 1991년 소련은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안겨줬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증시는 연평균 15%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특히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태동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시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런 황금 같은 시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그는 30살에 주 검찰총장을 지냈고 32살에는 주지사에 올랐어요. 그리고 불과 47살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51살에 재선에 성공하고 52살에 사실상 모든 정치적 성취를 이뤄낸 셈이었죠.
클린턴 시대는 말 그대로 꿀 같은 시기였습니다. 무려 120개월 동안 경기 확장이 이어졌고 주가는 400% 가까이 폭등했어요. 경제는 안정적이었고 전쟁도 없었으며 대외 정책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이건이 모든 경쟁자들을 무너뜨려 놓았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클린턴은 퇴임할 때 68%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존 F. 케네디나 로널드 레이건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의 경제 성적표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GDP는 연평균 3.8% 성장했고 인플레이션은 2.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실업률은 8%대에서 3.9%까지 떨어졌고 중위가구 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10% 이상 올랐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재정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동시에 IT 혁명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1995년 넷스케이프의 IPO를 시작으로 인터넷 붐이 폭발했고 아마존, 이베이, 야후 같은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IT 버블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매출조차 없는 닷컴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PER이나 PBR 같은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죠. 투자자들은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되뇌며 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0년 3월 나스닥이 정점을 찍은 뒤 폭락하며 거품은 무너졌습니다. 클린턴의 업적을 나열하면 정말 화려합니다. 10년에 가까운 경기 확장, 재정 흑자, 국가 부채 감소, 가구당 소득 4만 달러 돌파, 실질 임금 상승, 실업률 하락. 모든 지표가 완벽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클린턴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경제 성적표가 아니라 바로 루인스키 스캔들입니다. 한 시대를 정의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단 한 사건이 완전히 덮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클린턴이 퇴임 직전에 내린 한 가지 결정이 훗날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게 됩니다.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폐지였습니다. 이 법은 1933년 대공황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 일반인의 예금이 위험한 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금융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월가에서는 이 규제를 없애기 위한 로비가 거세졌죠. 무려 3억 달러 이상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폐지의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규모를 키우는 동안 미국 은행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죠. 또한 금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은행과 증권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던 이 결정이 정확히 9년 뒤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것이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은행들은 무분별한 투기에 나섰고 결국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역대급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클린턴의 뒤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한 인물 조지 W. 부시. 하지만 그의 시작은 클린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린턴이 황금기를 누리며 퇴임했다면 부시는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했죠. 취임하자마자 IT 버블이 붕괴됐고 그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가 플로리다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그날 보좌관이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IT 버블 붕괴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5,132포인트에서 2002년 10월 1,114포인트까지 무려 78% 폭락했어요.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때 미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패치닷컴, 웹반, 코주모 같은 회사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진짜 기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마존은 주가가 90% 이상 폭락했지만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면서 다시 일어섰고, 구글은 2004년 IPO를 통해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문을 열었어요. 애플 역시 아이팟을 출시하며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에서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뉴욕 하늘을 가르던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며 미국은 또 한 번의 악몽을 맞이했습니다. 9.11 테러는 단순한 참사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항공, 여행, 보험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부시 정부는 초강력 부양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6.5%에서 1%까지 인하했고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했어요. 이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됐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미국 전체 주택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어요. 하지만 이 급등의 이면에는 위험한 대출과 탐욕의 금융공학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훗날 세계를 뒤흔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부시 정부의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두 전쟁의 총비용은 2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미국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클린턴 시절 어렵게 만들어낸 재정 흑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부시의 8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두 차례 전쟁, 그리고 마지막엔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이 모든 일이 한 대통령의 임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쏟아진 비판과 조롱의 이면에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시대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시장금리도 함께 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이 미스터리한 현상, 그 이유는 의외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고속 성장 중이었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미국 국채에 쏟아붓고 있었죠. 그 결과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됐습니다. 2000년 1000억 달 수준이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불과 7년 만에 4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 경제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던 셈입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낮은데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오르는 상황. 은행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장사였죠. 집값이 오르니 대출해줘도 위험이 없다고 믿었고 결국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2~3년 뒤 갑자기 폭등시키는 티저 레이트 방식이 유행했어요. 그 시절엔 농담이 아니라 개 이름으로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술집 종업원이 집을 3채씩 갖고 심지어 죽은 사람 명의로도 대출이 승인됐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있었습니다. NINJEA 대출, 노 인컴, 노 잡, 노 에셋,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살 돈을 빌려준다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결과는 폭주였습니다. 서브프라임 신규 대출 규모는 2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7%에서 2006년 20%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폭탄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건 월가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복잡한 금융공학을 끌어들였어요.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CDO, 즉 부채담보보증권이었습니다.
CDO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한데 묶어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공하는 거죠. 이 상품을 다시 위험도에 따라 나누는데 가장 안전한 구간을 시니어 트렌치, 중간 구간을 메자닌, 가장 위험한 구간을 에쿼티라 불렀습니다. 이 중 일부는 AAA 등급으로 포장되어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상품이었죠. 게다가 여기에 CDS, 신용부도스왑이라는 보험 상품까지 덧붙여 AA 등급조차 AAA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결과 CDS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1년 1조 달러였던 CDS 시장은 2007년에는 무려 62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세계 GDP의 1.2배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한 규모였어요. 문제는 이 모든 상품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위험하게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이 거대한 금융 피라미드의 밑바탕은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붕괴했어요. 2008년 마침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리먼의 붕괴는 그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렸죠. 158년 전통의 명문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됐습니다. 리먼의 레버리지 비율은 무려 30대 2를 넘어섰어요. 즉 자기 자본 1달러로 30달러어치의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부동산 가격이 단 3%만 떨어져도 회사의 자기 자본이 전부 증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위험이 현실이 되었고 거대한 투자은행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금융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신용경색이 실물경제로 번지기 시작했죠. 기업들은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했고 개인들은 대출 한 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보험 공용 AIG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AIG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 상품인 CDS를 대량으로 발행했는데 위기가 터지면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문제는 그 규모가 회사 자본을 훨씬 초과했다는 점이었죠. 결국 미국 정부가 1,80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해 구제에 나섰습니다. 민간 기업을 정부가 구제한다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동차 산업도 무너졌어요. GM과 크라이슬러가 줄줄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할부 금융이 막히면서 매출이 폭락한 거죠. 세계 자동차의 본고장이라 불리던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였어요. 첫 번째는 빅슛을 맞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존 폴슨이죠. 그는 2005년부터 서브프라임 시장의 붕괴를 예견하고 CDS를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당시엔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2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이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줍줍 투자자들입니다. 워런 버핏이 대표적이에요. 그는 위기 한복판에서 골드만삭스, GE,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고 불과 5년 만에 100억 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무려 40%가 넘는 수익률이었죠. 그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우량 기업을 헐값에 사들이고 배당과 우선주 조건을 철저히 챙기는 것. 골드만삭스의 경우 연 10% 배당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까지 얻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버티기파였어요. 한국투자공사가 그 예입니다. 200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2조 원에 샀다가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했지만 무려 9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기에 드디어 본전을 회복했죠. 결국 시장은 회복됐지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금력과 멘탈이 있어야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자 연준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 버냉키 의장의 주도로 QE, 양적 완화라는 초유의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직접 뿌리는 방식이었죠. 양적 완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의 국채나 회사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며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2007년 9천억 달러였던 자산이 2014년엔 4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무려 5배 이상 확대된 셈이죠. QE1, QE2, QE3로 이어진 양적 완화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졌습니다. QE1은 금융시장 안정화, QE2는 경기 회복, QE2는 완전 고용 달성. 투입된 총 규모는 약 3조 5천억 달러, 미국 GDP의 20%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미국이 효과를 보이자 유럽도 따라 나섰습니다. 2010년 그리스 위기 이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유럽판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겠다며 아베 신조 총리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섰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모든 걸 지배했다.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렸죠. 연준이 돈을 풀면 사야 하고 걷어들이면 팔아야 한다는 격언이 이때 생겨난 겁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5%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컸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죠.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됐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는 더 뒤처졌습니다.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현상도 이 시기에 본격화됐습니다. 물론 돈을 무한정 찍을 수는 없었어요. 2010년대 후반 각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합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40년간 연평균 9% 이상 성장한 중국은 제조업, 수출, 인프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약 6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서구보다 훨씬 빨리 회복하며 세계의 성장 엔진이 됐죠. 그러나 미국에게 이건 위기였습니다. 패권국과 신흥 강국의 충돌,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과 TPP를 내세웠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치며 미국의 황금기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글로벌리즘 대신 보호무역, 다자협상 대신 양자협상, NAFTA를 재협상해 USMCA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그는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실리를 택했고 중국을 명확히 경쟁 상대로 규정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 시장의 반응도 극명했습니다. 신흥국 주식은 폭락했지만 미국의 금융주와 방산주는 급등했어요. 규제 완화와 국방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반면 애플과 구글 같은 빅테크는 반독점 리스크로 주춤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독립성마저 흔들었습니다. 연준이 미쳤다. 파월 의장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죠. 그만큼 그는 저금리를 원했고 경제 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의 반독점 조사는 빅테크에게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1911년 스탠더드 오일, 1984년 AT&T처럼 기업이 쪼개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남긴 규제의 그림자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증시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1997년 IMF 위기 후 코스피는 350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2000년에는 1000포인트를 회복했어요. 2000년대 중반엔 중국 특수가 이어졌고 철강, 조선, 화학 등 수출 산업이 화랑이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코스피는 903포인트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4조 위안 부양책 덕분에 2011년엔 2200포인트를 회복했죠. 그 뒤로는 박스피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성장 둔화와 함께 1800에서 200 사이를 오르내렸어요. 최근엔 반도체 덕에 한때 돌파 조짐을 보였지만 미중 기술 경쟁과 경기 둔화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 자금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에요.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들고 있어서 미국의 유동성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돈이 풀리면 들어오고 금리가 오르면 빠져나가는 구조죠.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호황 뒤에는 불황이, 위기 뒤에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용기를 냈던 사람들은 항상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호황기에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졌죠. 위기는 언제나 투자 기회의 다른 얼굴입니다. 다만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같은 전략이 현실적이죠.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접근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섹터 로테이션이에요. 경기 초반엔 금융주, 중반에 IT, 후반엔 원자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수는 언제나 중앙은행의 정책이죠.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그 반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시간이 최고의 친구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세요. S&P 500 지수가 지난 50년간 꾸준히 우상향해 온 것처럼 결국 세상은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